나오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나오라고? 네, 처음부터. 처음부터 나오라고. 네. 오늘 뭐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아니, 나중에 돼. 아니, 수수 없이 이렇게 나오고. 지금 장동국 개그맨 선생님도 나오셔서 그러셨는데. 전혀 지금 그 예정이 없는 순서를 하셔가지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헷갈리게 됐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신다고 할게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팬클럽도 있는데 왜? 아주 너무 빨리 나간 얘기예요. 팬클럽 여기 김정우 교수님 팬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면. 야, 아무래도 알바생 같아. 얼마 되셨어요? 사실 저희는 뭐 둘이 같이 이렇게 톡쇼도 해보고 지금 안 한지 우리 한 1년 반 됐죠? 1년 반 됐고 뭐 케이블에서 자유경원에서 할 때는 매일 아침 눈 들고 일어나서 우리 220회를 인터넷에서 우리가 대본 써갖고 매일 아침 저는 대전에서 거주합니다. 열심히 산답니다. 네, 그런데 김정우 교수님 근데 뭐 우리가 뭐 저라고 나가겠지만 발광, 예, 부자가 빠졌다는데. 발광 아까 우리 장동구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는 지랄 발광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발광 소나타 혹시 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체 발광 아니에요? 자체 발광? 지랄 발광인가? 나는 아무래도 랄이 좋더라고. 발광. 근데 소나타는 또 뭐야? 우리 음악 감독님. 남달리 혜택 많이 받고 잘하신 우리 남다혜 음악 감독님. 이게 왜 소나타예요? 그냥 음악으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수준님은 저는 알아듣습니다. 베이토벤의 월광 소나타. 네. 근데 감독님 이게 발광하고 그러려면 좀 안 어울리잖아요. 좀 뭐 이렇게 좀 바꿔줄 수 없어요? 지랄 발광하는 그 사운드로? 어? 아니 저기 우리 태교하시는 선생님이세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지금 이게 지랄 발광하는데 잘못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서 지랄이라는 게 발랄하게 발광하자는 그거니까 좋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저희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전에 거주하고 있고요. 어제도 서울 올라왔고 오늘도 오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거의 출퇴근할 거예요. 수도권이죠? 네. 세종시가 왔기 때문에 제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의 김민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김정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아까 우리 장동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의 영광을 알겠습니다. 무려 20분이라고 오셨는데. 너무 짠 듯한 얘기 같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진행하는 듯한 모습으로 하고 우리 김정호 교수님 사실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신 말씀 좀 듣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준비하신 말씀 듣고 하니까 거의 동교적 분위기가 나는데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인셜하고 시작해서 괜찮은데 지금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실 얘기가 뭐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사람의 네, 아주 열심히 산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길을 쫙 받고 싶은 사람. 네, 박수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동식입니다. 네, 이거 그냥 놔둘 거예요, 여기?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사람 누구 같습니까? 칠남일녀의 장남이에요. 여기서 제일 큰 사람이죠. 강원도 통천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통천은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서 눈이 제일 많이 오는 동네입니다. 거기서 가난한 농민의 아들
칠남 일녀의 아들로 태어난 바로 저 사람인데요. 네.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 아시죠? 네. 네, 2002년에 돌아가셨죠. 네,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지만 아무튼 이분입니다. 그 체격은 굉장히 좋으세요. 옛날 분들로서도 그리고 씨름도 하고 그러셨죠. 네. 아버지가 정주영한테 청년 정주영이죠. 너는 장남이니까 꼭 집에 남아가지고 밖에 나가지 다른 데 가지 말고 집에 남아서 꼭 농사 지어가지고 동생들 챙겨라 하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정주영은 농사 짓기 싫었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동생들 집안을 일으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결국 나가다가 몇 번 나가다가 아버지한테 붙잡혀 돌아오지만 결국은 인천까지 가죠. 강원도 통천에서부터 인천까지 거기서 막노동하다가 서울로 와가지고 옛날에 요즘에 뭐 그 직장 잡기 어렵고 아르바이트 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진짜 직장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고를 여지도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다행히 정주영은 서울에 가가지고서 체격이 좀 좋고 그러니까 쌀집에 취직을 합니다. 그 쌀 가게 이름이 복흥상회였고요. 거기서 이런 짐 자전거에다가 쌀 몇 가마 실을 수 있어? 3가마나 싣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쌀 배달하는 그 일을 받게 되는 거죠. 복흥상회집에서. 그래서 한 3년간을 쌀 배달을 하고 삽니다. 처음에는 배달만 시키다가 나중에는 조금 지나가지고 수금도 하고요. 수금을 한다는 얘기는 집 주인이 그 가게 주인이 굉장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왜? 받아가지고 삥땅을 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수금을 맡기게 되고 장부 정리를 맡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주인한테 차츰 신용을 쌓아가죠. 근데 그 주인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은 막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술 먹고 도박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아들한테 못 넘기고 이 가게를 정주영한테 가게를 넘기게 됩니다. 공짜로 그것도. 그래가지고 정주영은 맨손으로 시작해가지고 복흥상회라고 하는 쌀가게 주인이 되죠. 그거를 이 사람은 크게 키우는 겁니다. 그 키우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 땅에 그때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였어요. 1940년대가 됐는데 그때 이 땅에 자동차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드 자동차 뭐 이런 자동차들인 거죠. 네. 근데 옛날 자동차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도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자동차 얼마나 고장 많이 났어요. 요즘에는 골목길에 그 배터리 가게들이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이유가 고장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옛날 자동차는 맨날 고장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고치는 비즈니스가 굉장한 비즈니스였던 거예요. 그 자동차 수리 공장을 시작을 하죠. 1940년대에 쌀가게를 팔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빚 얻어가지고 돈 빌려서 이 아트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보면 그때도 영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글로는 아도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아도 서비스 자동차 수리 공장을 시작하고 이게 현대자동차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예, 1967년에 현대자동차를 창업을 하는데 그 뿌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뿌리도 보면 이때 이 사람이 자동차 수리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쫙 빼고 있는 거죠. 그 자동차 지식이 나중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동차 수리업도 하고 건설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법 돈을 벌었지만 그 국내에서나 그런 일이지 사실은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 현대자동차니 뭐 이런 데들이 세계적인 그런 그룹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 그래프를 써놓은 거는 이게 보이시죠?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에요. 계속 보면 들쭉날쭉 하잖아요. 들쭉날쭉하는. 우리가 국민소득 2만 불까지 왔지만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절대 순탄치가 않았다. 끊임없는 위기의 연속이었는데요. 그 첫 번째 위기, 우리가 경제발전을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 닥친 위기가 바로 제1차 오일 쇼크라고 하는 거였고 1973년이었어요. 중동에서 전쟁이 나가지고선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그래서 1973년부터 75년까지 기름값이 배럴당 3불에서 12불로 4배가 뜁니다. 기름값이 4배가 뛴다는 얘기는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거는 엄청난 재앙인 거죠. 어마어마한 무역수지 적자가 생기고 외환위기 직전까지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업을 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겁니다. 공사가 없어지는 거죠. 물건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야 세상의 돈은 지금 전부 중동으로 몰려들고 있으니까 중동 가서 돈 좀 벌어와라 하고 건설업자를 불러다가 다 맡기려고 합니다. 다들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아니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가서 영어도 나는 못하고 첫째 영어도 못하고 비 한 방울 안 나는 그 뜨거운 나라에 가서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정주영만 가겠다고 했습니다. 왜? 아니 비가 한 방울 안 오니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비 오면 공사 중단을 해야 되는데 공사 중단할 이유가 365일 내내 공사를 계속할 수가 있다네요. 그것만큼 건설하는데 좋은 데가 어디냐? 그 뜨거운 낮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밤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 아무튼 이래가지고서 중동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출을 했지만 공사는 못 따져요. 왜? 현대건설 누가 아냐 이거예요 이거를. 기라성 같은 일본 기업, 미국 기업, 네덜란드 기업, 독일 기업들이 줄을 서 있는데 공사는 못 따는 거예요. 그런데 75년 정주행에게 엄청난 기회가 생깁니다. 여기가 지금 주베일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주베일. 항구죠. 여기에다가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동안 기름으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산업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산업 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 또 그 산업 도시를 위한 항구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공사로 나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바로 이거죠. 이게 지금 주베일이라고 하는 산업 도시고 여기 이 항구를 만드는 프로젝트였는데 저게 예전 가격이 10억 불이었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으로 따지면은 3분의 1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30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규모로 생각을 해보면 110조 원짜리 공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110조 원짜리 공사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공사였던 거예요. 이거를 따면 대한민국의 외환 위기는 그냥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따냐? 어떻게 이걸 따냐? 겨우겨우 해가지고 입찰 자격은 얻습니다. 입찰 자격은 겨우 하나 얻었는데 자 10개의 기업이 입찰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현대건설이 하나를 받은 거죠. 자 문제는 최저가 입찰이에요. 얼마를 써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보통 돌아다니는 말이 보통 외국 기업들이 선진국 기업들이 다 12억 불 정도를 써낼 거라고 다 예측이 됐어요. 자 얼마를 써낼 건가요? 낮게 써내면 낮게 써낼수록 낙찰될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손해볼 확률도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10억 불? 아니야. 누가 쓰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9억 불?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8억 6천만 불을 써내기로 합니다. 그 전과본 상무라고 하는 그 담당자한테 그 금액을 주죠. 이걸 가지고 입찰장에 들어가서 써라. 전과본 상무가 들어가가지고 야 이거 그렇게 하다가 진짜 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회장 지시도 어기고 자기 독단으로 9억 3,114만 불이라고 하는 금액을 써냅니다. 그런데 정말 요즘이 9억 3,114만 불에 낙찰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면 이건 망하는 금액이었어요. 현대건설은 이미 태국에 고속도로 공사를 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봤죠. 그것 때문에 회사가 안 그래도 휘청거리는 판에 9억 3천만 불이면 다른 데서 12억 불에 하는 공사를 이거는 엄청난 최소한 1억 불은 손해가 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 공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인영 씨가 그때 뛰쳐나갑니다. 분가를 하게 되죠. 한라그룹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네. 왜? 형하고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는. 그래서 9억 3천만 불. 자, 어떻게 할 거냐? 직원들은 회장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왜? 네가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래도 7천만 불을 올려줬잖아? 전가방 상무의 입장에서 그런 거죠. 자, 네. 그래서 정주영, 자, 모험을 한번 해보자.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수중공사. 여기에 있는 바로 이 부분에 수심 30m에다가 철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항구를 만드는 그 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걸 바닷속에 들어가서 하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야. 바다 밖에서 육지에서 만들면 어때?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조금 드는데 육지에서 만들자. 그럼 육지 어디서 합니까? 울산에 현대조선소 있잖아. 현대조선소에서 만들어가지고 끌고 오는 거야. 자, 그런데 그게요 보통 일입니까? 그게 보통 일이네. 이걸 이제 계약서에 서명하는 그 장면입니다. 바로 여기가 울산이에요.
거기서부터 끌고 12,000km를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오는데 태풍이라도 만나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조화들의 입장에서 태풍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태풍 안 올 때 가면 될 거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면 돼. 그래가지고요, 보험도 안 들어요. 보험도 못 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철구조물을 만들어서 이거예요. 높이가 36m짜리인데 10층짜리 건물 정도의 높이인 거죠. 36m짜리 철구조물 89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바지선에다 싣고 저 앞에 배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건 동력이 없는 그런 배죠. 네. 19번을 왕복을 하는 거예요. 89개를. 자, 그런데 태풍을 만났어요. 태풍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저 달려있는 끌고 가는 저 끈을 끊어버렸죠. 그래가지고 4개를 잊어버려요. 나머지 85개는 그래도 끌고 가는데 성공을 했어요. 네. 자, 4개, 그 나머지, 그것도 나중에 바람의 방향과 조류와 이런 걸 다 살펴가지고 쫓아가서 다시 끌고 가서 89개를 다 마치죠. 네. 자, 육지에서 만들어가지고 끌고 가니까 돈은 정말 조금 든 거예요. 돈 어마어마하게 남겼죠. 그래가지고요, 이때 이 대한민국 역사상 사실은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반만 년 역사상 가장 많은 외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 외환위기 단박에 끝나게 되죠. 이게 지금 구글 얼스로 보는 바로 그 킹 파하드 인더스트리얼 포트라고 하는 바로 그 현대건설이 그때 만들었던 9억 3천만 불 입찰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던 바로 그 항구가 바로 여긴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죠. 9억 3천만 불에 뭔가를 한다. 다른 데는 다 12억 불에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동생인 정인영 씨조차도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결별을 할 수밖에 없던 그런 금액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걸 해낸 거예요. 누구도 될 거라고 생각지 않은 거를 모험을 한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감히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 도대체 다른 나라에 나가가지고 건설 산업이라고 하는 건 내수 산업인데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외환을 벌어들인다는 게 도대체 가능이나 한 일이야?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한 겁니다. 하고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해요. 사실은 그 중에 한 절반쯤 성공한 게 바로 이거죠. 네. 정주영 씨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실패는 언제가 실패냐? 다른 사람들은 다 날 보고 실패를 했다 그러는데 그건 나는 실패라고 생각지 않는다. 배우는 과정이다. 그거는 어려운 과정을 겪었을 뿐이다. 언제 실패냐? 내가 포기했을 때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그것을 우리 뜻대로 해내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그거는 실패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지만 실패가 아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배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정주영의 이 주벨 산업항 이야기로부터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패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셨을 때 그때가 바로 실패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의도대로 뭔가를 해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시련이고 배움이다. 오늘 이 콘서트가 사실은 저희 뜻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지만 그것도 저는 시련이고 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잘 가고 있어요. 너무 떨어지네. 우리가 리허설을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서 좀 자른 감은 있지만 또 말씀 나누실 기회가 있고요. 지금 저희들 보면 사실 오늘 그러니까 포기했을 때가 바로 실패하는 그 순간이라고 그러는데 붙여서 얘기하자면 불가능이라는 거는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걸 배웠어요. 산이 높아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앉은 산이 높으면 못 올라가는 겁니다. 교수님 저도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예요. 제가 살고 있는 대전에는 계룡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높지 않은 산입니다. 관음봉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가파릅니다. 학생들을 한번 가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산이 네 마음속에 높이 가파르게 앉아있으면 못 올라가. 근데 나는 한 번도 안 치고 나는 늘 올라간다. 왜? 세상에 나처럼 빨리 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다. 내가 외탁을 했는데 정말 가늘거든요. 근데 사실 비인들은 가늘답니다. 재수없게 들리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그래서 나는 올라간다. 왜? 그 산이 실제 하는 피지컬이 높아서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그 산이 높으면 못 올라가. 그러니까 아마 오늘 김정호 교수님, 전에 시작하고 김정호 원장이라고 그러네. 김정호 교수님이 주신 말씀은 그 말씀 같습니다. 우리 이 얘기를 갖고 우리 나와서 좀 더 얘기해 보십시다.